언제인지 알 수도 없는 먼 과거로부터 마치 지하수처럼 우리 시대를 관통해 흘러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퍼져 있는 수천 편의 이야기들은 시대와 지역을 매듭으로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최초로 경험한 멜로물이며 주인공은 1000년 넘게 사랑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오늘은 모처럼 큰 손님을 모셔볼까 합니다. 스케치북 공주 3인방의 맏언니이자 동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신데렐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코 선생의 동화의 부하 집도를 맡고 있는 병코입니다. 앞서 예고편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신데렐라 이야기인 프랑스의 쌍들리옹, 잔혹동화로 유명한 그림 형제의 아센푸텔, 그리고 주인공이 무려 살인을 저지르는 이탈리아의 고양이 신데렐라 등 유럽에서 구전되고 있는 3편의 신데렐라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신데렐라가 남긴 1000년의 흔적을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시리즈는 유럽편과 월드편 이렇게 두 가지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유럽의 신데렐라부터 만나볼까 합니다.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에 떠있는 신데렐라 예고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들리옹 또는 작은 유리구두라는 작품은 1697년 프랑스 왕실의 관료였던 샤롤 페로에 의해 채집, 기록되었습니다. 법률가이자 건축가면서 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페로는 법률과 과학 그리고 예술을 넘나드는 절대 왕정 시대의 만능 엘리트였습니다. 평생 관직에 몸바쳤던 그는 노년에 이르러 권력에서 밀려나고 아내까지 잃게 되자 자신이 맡고 있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돌연 정계를 떠나버립니다. 은퇴 후 저택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그는 어린 자식들에게 읽어주기 위해 프랑스의 구전민담을 수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표하였는데요. 이 책이 바로 동화라는 새로운 장르의 문학에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받는 마더구스입니다. 마더구스는 순식간에 귀족 사회를 넘어 유럽 전체에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는데요. 신데렐라, 빨간 망토,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장하시는 고양이, 푸른 수염 등 주옥같은 민담들이 이 책을 통해 처음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림 형제의 것과 겹치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 때때로 그림 동화의 아류로 치부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림 동화보다 무려 100년 이상 앞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의 쌍들리옹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드렸었는데요. 정작 작품에 대해선 별로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동화책으로 읽었던 바로 그 신데렐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쌍들리옹은 월트 디즈니의 선택을 받으면서 전 세계의 모든 신데렐라를 제치고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유리구두, 요정데모, 프린스 차밍 등 로맨틱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소녀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작품이기도 하고 교훈적 요건도 두루 갖추고 있어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좋은 동화책이기도 합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니 바로 이어서 잔혹동화로 유명한 독일의 그림 형제에 의해 수집된 아센푸텔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형제의 아센푸텔은 프랑스의 쌍들리옹과 비슷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 어머님을 잃은 소녀가 계모와 두 언니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과 가족 몰래 파티에 참석하고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이 돌아오면서 왕비가 된다는 설정은 대체로 같습니다. 그러나 디비디 다비드부를 외치는 요정데모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머니 무덤가에서 자라난 개암나무가지와 새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죠. 주인공의 성격도 많이 다릅니다. 울기만 했던 샹들리옹과 달리 아센푸텔은 무도회에 데려가 달라며 직접 어필을 하고 언니들과 계모의 방해 미션에도 적극적으로 맞섭니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게 되자 신비한 힘을 빌려서라도 기어코 무도회장에 가고 말죠.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조마조마해하면서도 3일 동안 열린 파티에 빠짐없이 출석 도장을 찍는가 하면
그저 달리기만 능했던 쌍들리옹과 달리 비둘기장에 뛰어들거나 배나무 위에 올라가는 등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활극을 보여줍니다. 충분히 매력 있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아센푸텔은 그 이름부터 낯설기만 합니다. 반대로 신데렐라에 대해선 잘 알지만 정작 이야기를 발표한 샤를 페롤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샤를 페롤이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쩌다 작가와 작품이 따로 노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와 동화책 사이에 월트 디즈니가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을 기획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림 형제의 아센푸텔 대신 프랑스의 쌍들리옹을 선택합니다. 아센푸텔에 비해 잔혹한 장면도 없는 데다가 유리구두, 요정데모, 12시 땡과 같은 드라마틱한 요소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 머릿속의 신데렐라는 오늘도 유리구두 한 짝을 계산에 떨군 채 우아하게 달려가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신데렐라형 이야기는 프랑스의 샹들리옹이 아닌 독일의 아센푸텔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잔혹동화 타령가들 사이에선 신데렐라의 원작이랍시고 독일의 아센푸텔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샹들리옹이 무려 100년이나 앞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신데렐라 원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황당하면서도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잔혹동화꾼들에게 아센푸텔이 추앙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잔혹성 때문입니다. 계모는 왕비가 되면 걸을 필요가 없다며 언니들의 발뒤꿈치와 발가락을 잘라냅니다. 피가 철철 흘러내렸지만 언니들은 그 상태로 왕궁으로 향합니다. 만약 산비둘기들이 왕자에게 귀뜸해주지 않았다면 왕궁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과다출혈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쌍돌리옹의 언니들은 죄를 뉘우치고 귀족들에게 시집을 가는 등 자비를 누리지만 아센푸텔의 언니들은 자비는커녕 새들에게 양쪽 눈을 쪼여 실명하고 맙니다. 고양이 신데렐라는 1630년 지안 바티스타 바질레에 의해 쓰여진 유럽의 구슬 민담을 정리한 일 펜타메로네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형 이야기 중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연도로만 따져보면 그림 동화보다 무려 110년이나 앞서 기록되었죠. 덕분에 신데렐라형 이야기들 중 왕언니 대우를 받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뒤늦게 이 이야기를 발견한 그림 형제는 이탈리아에도 자신들이 기록한 아센푸텔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고양이 신데렐라 역시 어머니를 열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여타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슷한 플롯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인공은 자신을 핍박하던 계모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살인을 사주한 가정교사가 새로운 계모로 등극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로 진입합니다. 이후 신비로운 나무의 도움으로 축제에 참가한다든지 왕에게 3번이나 도망쳐 나온다든지 하는 유럽형 신데렐라의 클리셰를 대체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공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녀를 핍박하고 사주한 계모와 6명의 언니들 역시 그림 동화에서처럼 발가락이 잘리거나 실명되는 일을 겪지 않습니다. 물론 쌍들리옹에서처럼 반성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않죠. 어쩐지 범죄에 대해 꽤나 관대한 편입니다. 왜일까요? 헨젤과 그레텔의 엔딩 기억나시죠? 그냥 애들이 멀쩡히 살아 돌아오고 금은보화도 한가득 들고 왔으니 살인과 아동유기증은 묻고 대충 정리하자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보다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신데렐라에선 화자가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마치 곁에서 엄마나 할머니가 이야기해주듯 악마의 미혹에 탄식하거나 6 언니들을 소개할 때 고대 괴물에 비유하는 등 작중에 불쑥불쑥 끼어들어 이야기의 흥미를 돋구어줍니다. 이 작품이 특히나 동화 연구가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민가에서 구전되는 표현 방식 그대로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신데렐라형 민담의 핵심 소재는 주인공의 신발 한 짝입니다. 신발은 갈등을 해소하고 엔딩으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여타 다른 신데렐라형 이야기에서는 금장식 신발, 가죽 신발, 나막신, 고무신 등 다양한 신발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의 신발은 작품이 정착한 지역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쌍들룡의 유리 구두는 뭔가 수상합니다.
주인공이 호박마차를 타고 향한 곳은 콕 집어 무도회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도회라 함은 춤을 추기 위한 모임이고 우리 주인공 역시 자정이 넘도록 신나게 춤을 춥니다. 유리구두를 신고 춤을 추었다고요? 여러분은 혹시 신데렐라 말고 다른 작품에서 유리구두를 본 적이 있나요? 이 밖에도 상들용에는 다른 신데렐라 이야기에는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가 등장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요정 데모입니다. 신데렐라형 이야기에서 기적을 선물하는 주체는 주로 어머니의 영혼이 담긴 동식물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나무와 새가, 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물고기나 동물의 뼈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인간형 서포트는 이 작품이 유일합니다. 게다가 필요한 것을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디비디 다비드부를 외치며 화려한 변신술을 선보이죠. 이 또한 다른 민담에선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드라마틱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샤를 페로에 의해 많은 부분이 창작되었다고 의심을 합니다. 창작이 의심되는 가장 큰 증거는 작품 말미에 등장하는 교훈 대목입니다. 잠시 볼까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결코 물리지 않는 귀한 보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매력이죠. 데모는 신데렐라를 왕비처럼 꾸며주면서 사람들을 매혹하는 힘을 주었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가씨들이여, 머리를 빗어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무도회를 휘어잡는 매력임을 잊지 마세요. 매력이야말로 요정의 진짜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매력이 있다면 귀부인이 될 수 있답니다. 또 다른 교훈? 재치와 용기, 그리고 좋은 가정 형편, 이 밖에도 하늘이 당신에게 준 모든 종류의 재주들은 당신의 삶에 큰 보탬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주를 더욱 빛나게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을 도와줄 데모나 대부가 있어야 합니다. 중산층 혹은 귀족들에게 전하는 교훈인 듯 보이는데요. 우리가 예상한 교훈과는 많이 다릅니다. 외모보다 무도회를 휘어잡는 매력을 기르라고 하질 않나. 타고난 출신과 재산만으로 안 된다. 데모나 대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교훈이 난무합니다. 제가 계몽주의 시대를 살지 않아 잘 모르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신데렐라를 읽으면서 프린스 차밍을 키우고 요정 데모를 잘 만나야겠다, 이런 교훈을 얻으셨나요? 이 이야기에 새겨진 교훈이 있다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외모에 치중하기보단 착한 심성을 길러라, 혹은 의붓형제라 할지라도 가족으로 따뜻하게 대하라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말미에 등장하는 이 뜬금없는 교훈이야말로 채집된 이야기 그대로가 아닌 귀족 여성들을 겨냥해 많은 부분 페로위에 창조된 것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잊고요. 80년대 고무줄 놀이를 하던 소녀들 사이에서 많이 불려졌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서 틀린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계모와 언니들에게 핍박받는 동안 신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신데렐라형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계모를 만들기 위한 매개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원성이 두려웠던지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아예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도 죽여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림 형제 판본에 등장하는 아빠도 사정은 매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딸이 요구했다지만 선물이랍시고 나뭇가지를 꺾어다 주질 않나, 쫓아온 왕자에게 설마 우리 딸은 아니겠지 하며 도끼를 건네는 등 답답하기가 비할 데가 없습니다. 제졸라의 아빠는 여기에 한 수 더 뜹니다. 딸이 요구한 선물을 까먹는 건 기본이고, 왕이 나라 안의 모든 여인들을 모으려 하자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먼저 나서 친딸을 디스하는 등 찌질함의 끝을 보여줬죠. 이쯤 되니 계모와 언니들보다 아빠가 먼저 혼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신데렐라형 이야기엔 등장하는 아빠마다 한결같이 이런 꼴일까요? 앞서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에 대해 설명할 때 창작 동화 중에 보기 드물게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창작 동화들은 남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남성 중심의 모험과 서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동화 속 여성들의 역할과 비중이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담으로 가면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무엇보다 여성 주인공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라푼젤, 미녀와 야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스케치북 표지 모델을 다투는 공주님들 모두 민담을 통해 데뷔한 주인공들이죠. 민담은 주로 모계, 즉
여성들의 입을 통해 전해집니다. 때문에 남성들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등장해봤자 무기력하기 일쑤입니다. 중년의 엄마들이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습편 댓글들을 보니 신데렐라들 아빠에게 분노와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이 아빠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겁니다. 배추 몇 포기에 딸을 내어준 라푼젤의 아빠, 계모에게 수차례 죽음을 당할 뻔했지만 등판조차 하지 않는 백설공주의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수 자식들을 숲에 버린 헨젤과 그레텔의 아빠에 비하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한 번쯤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에 쓰이는지 잘 아실 테고요.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개념만 설명드리자면 스스로의 자립의지를 포기하고 이성에게 의존하여 안정된 삶을 꾀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콜레트 다울링의 저서인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일종의 심리 용어인데요. 그렇다고 학계에서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서 워낙 많이 등장하는 심리 상태라 한데 묶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남자보다 한탕주의 여성을 비하할 때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분히 여성 비하의 의미가 깔려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서 우리는 유럽의 신데렐라 3명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 중 부잣집에 시집가기 위해 혹은 왕비가 되기 위해 왕가의 주변을 맴돌거나 슬쩍 신발 한 짝을 던져놓은 이들이 있던가요? 신발의 주인공을 찾아온 일행들에게 득달같이 달려가 왕자의 품에 안긴 소녀는요, 샤를 페로에 의해 성녀로 마사지당한 샹들리옹조차 그런 콤플렉스는 없었습니다. 마냥 착하게 살다 복을 받았을 뿐이죠. 애니메이션 덕분에 우리는 신데렐라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약한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판본에 등장하는 신데렐라들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있었다면 12시 땡 하기 전에 왕자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사라졌겠죠. 그러니 제발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콤플렉스에 신데렐라는 좀 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우리만이라도 쓰지 맙시다. 이런 데나 써먹으라고 1000년 넘게 구전된 이야기는 아닐 테니까 말이죠. 샹들리옹과 아셈프텔이라는 단어는 모두 제투성이 소녀를 뜻하는 말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아닌 소녀의 행상을 비아냥거리는 호칭이란 뜻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3편의 신데렐라 중에 이름이 있는 아이는 고양이 신데렐라에 등장하는 제졸라뿐입니다. 민담 장명소인 월트 디즈니는 이름 없는 소녀에게 엘라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쟤를 뜻하는 신더라는 단어와 결합하면 신데렐라가 되죠. 장명 맛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목이 제투성이 소녀였을까요? 제일까요? 이야기 속 민중의 정서가 녹아든 몇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도회입니다. 보통 왕실의 무도회라 한다면 극소수의 귀족들만 참석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목적이 왕자의 신부감을 찾는 것이었다면 더더욱 그랬겠죠. 그런데 신데렐라가 사는 나라의 무도회에는 입장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3일 동안 마음껏 먹고 신나게 춤추고 또 파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세자비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발 한 짝을 들고 거리로 직접 나온 왕자의 태도입니다. 애가 타는 마음에 그랬겠지만 나라 안의 모든 집의 문을 두드릴 정도로 신부감을 찾기 위한 왕자의 노력은 꽤나 적극적입니다. 게다가 신발 신어보기 이벤트엔 신분,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잠시였겠지만 신발 한 짝 앞에서 모든 여성들은 평등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제한입니다. 프랑스의 신데렐라야 12시 땡 하는 순간 마법이 풀리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의 신데렐라는 시간 제한이 없었는데 도대체 왜 나무로 올라가고 빠르게 말을 몰며 도망치듯 황급히 집으로 향했던 것일까요? 신데렐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궁전은 꿈이고 현실은 난록과 잿더미라는 사실을 말이죠. 쌍들리옹에서 유종 데모의 12시 시간 제한이 못내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샤를 페로의 샹들리옹이 월트 디즈니의 버프를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아이의 대표가 아닌 프랑스의 구전설화로 남아있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다면 저의 해설도 많이 달라졌겠죠. 유리구두와 요종 데모의 화려한 마법에 빗대어 프랑스인들의 낭만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묻 여성들을 성녀로 만들려 했던 중세의 여성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역사에 과정법이란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에게 다른 신데렐라를 읽을 권리는 있습니다. 컴플렉스니 외모 지상주의니 하는 틀을 깬 진짜 사랑스러운 소녀를 만날 권리가 말이죠. 오늘은 신데렐라 시리즈 중 첫 번째 이야기로 유럽의 신데렐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동과 동남아, 중국을 걸쳐 대한민국에 이르는 신데렐라 로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남은 신발 한 짝을 찾는 여행에 같이 동참해 주실 거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신데렐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코 선생의 동화의 바 집도를 맡고 있는 병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